안녕. 친구들, 오늘 어떤 오후 보내고 있으세요? 저는 산책 갔다 와서 좀 피곤해서 살짝 누워있다가 일어났는데요. 약간 으슬으슬한 추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캐모마일 한 잔 타가지고 왔는데 따뜻한 차를 마시니까 한 모금 이렇게 마시고 또 그 향기랑 같이 느끼니까 가을에 그런 향기들이 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행복해지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오후에 차 한 잔이랑 같이 보내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산책 갔다 왔는데 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많이 쌀쌀해졌으니까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좀 바람이 안 통하는 그런 재질로 입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도 잘 보호하시고 또 진짜 그런 얇은 옷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재질의 약간 포근한 느낌 주는 그런 재질들 있잖아요. 그런 옷들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산복처럼 그런 기능성 옷들로 그런 내피로 갖춰져 있는 그런 옷들이랑 또 외피로 할 수 있는 바람막이랑 그런 것들 갖춰서 입으면 바람도 막아주면서 좀 더 그런 몸에 그런 체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음, 진짜 하루하루 나갈 때마다 너무 그런 물들어가는 풍경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풍경들을 관찰하니까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뭇잎 사이로 이렇게 비치는 햇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햇살을 바라볼 때 진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또 옆으로 이렇게 물들이 졸졸졸 흐르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경관들 바라보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저는 물소리도 좋아하니까 물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가 가진 번뇌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소리에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흐르는 물의 풍경들을 온전하게 관찰하고 그러면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또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내가 여러 어지러운 그런 소음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온전하게 나만의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은 어떤 순간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또는 그렇게 여러분들만이 그런 좋아하는 어떤 공간, 좋아하는 커피를 마셨을 때 아니면 좋아하는 차를 마셨을 때 내가 오롯이 거기에 젖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공간들은 어떤 공간이고 어떤 풍경들이세요? 저는 오늘의 그런 가을 풍경들이 저를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숲길을 쭉 걷는데 걸을수록 가을이 나를 이렇게 흡입력 있게 잡아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는 것도 순간순간마다 많이 행복했고 또 그런 예쁜 가을의 햇살과 그런 가을에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예쁜 단풍잎들 그리고 맑은 공기들 이런 공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예쁜 유리병에 싸서 친구들한테 보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다 배송받아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잠깐 해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올라온 이쪽에는 비탈길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도 올라오면 이렇게 골목길을 지나서 올 때 이렇게 오르막길을 거슬러 올라와야 돼서 좀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행복해지는 것들이 또 있었어요. 어떤 집 대문에 아기 진주라고 써 있는 거예요. 보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귀엽잖아요. 그래서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문구였고 또 저 대봉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대봉들이 또 주황빛깔을 띠면서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빨리 대봉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어렸을 때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아빠가 좀 감 좋아하거든요. 이게 감 종류도 다르잖아요. 단감도 있고, 단감도 좋아해요. 연시도 있고, 대봉도 있잖아요. 근데 연시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연시보다는 대봉이 좀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그런 입맛의 취향이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 친구들은 어떤 걸 좋아할지도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잠깐 옆길로 샜는데 그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저희 집에도 아빠가 감나무를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단감은 그렇게 따먹기도 하고 막 익기 전에 따먹기도 했어요. 떨떠름한 맛이 있을 때 그렇게 막 따서 먹기도 했고 또 이제 곶감을 만드시려고 감을 이렇게 깎아서 지붕 위에다 이렇게 아빠가 말려놓으셨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곶감이 완성되기도 전에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추억도 생각이 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시골에 대한 그런 어떤 풍경이나 그런 추억이나 그런 거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시골집에 할머니나 외할머니가 계시면 그런데 놀러 갈 수 있고 그런 친구들은 축복일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추억이 많지는 않아서 그런 게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친할머니는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업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친구들은 또 복받은 친구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부모가 아니라 외할머니나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들은 또 그거를 한 세대를 거쳐서 교육을 받는 격대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격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또 온전한 사랑을 다 받을 수가 있어서 또 그런 사랑을 받은 친구들이 또 사랑이 많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부모였을 때는 처음 부모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또 내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아이의 욕구보다는 내 욕심으로 키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다 키워봤어. 그러면 손주들은 그냥 예쁘잖아요. 마냥 예뻐서 뭘 해도 예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온전한 사랑을 그대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은 친구들이 마음이나 정서가 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무한한 사랑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어떤 경우에라도 아이들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의 문화랑 아이들의 문화는 다르잖아요. 문화도 그렇고 정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보호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은 정말로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고 아이의 행복들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것, 사랑스러운 아이로 키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사랑을 온전하게 많이 주고 그 아이가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자라고 또 그 사랑을 받는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면서 살고 계세요. 어떠세요?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지 않다. 내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고 다른 사람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아주 어린 소녀였을 때 예쁘고 예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다른 환경, 다른 문화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또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뒤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시간들과 그런 순간들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부분까지 바라봐 준다면 그냥 어떤 실수나 잘못된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십거리로 삼고 기사화시켜서 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난도질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음, 잘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능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주거나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좋은 말만 하고 아첨하는 말만 하고 그런 사람은 그냥 앞에 있는 모습으로만 그러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로 나의 단점이나 그런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지 않고 내가 잘못한 대로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그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나한테는 내가 그 쓴소리를 들으면 가슴은 아프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이 정말 내가 부족해서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그냥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난하는 거면 딱 선을 긋고 지금 무례하신 거예요, 선 넘지 마세요라고 딱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로 나를 위하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고쳐야 돼요. 반드시 고쳐서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서 그거를 정말로 더 나의 좋은 내면으로 다가가고, 또 그런 내면의 아우라를 내면을 많이 가질수록 또 그런 멋진 눈부신 아우라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격적으로 품격적으로 좀 그렇게 어, 격조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어떠세요?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그 사람의 인품이 담겨 있어요.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어떤 말들을 대화 주제로 삼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늘 칭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자리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그 사람의 따뜻한 언니나 누나나 오빠나 형이 되고 또는 엄마가 돼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늘 살피고 이 사람이 오늘 보낸 하루가 어땠나? 이 사람이 기분은 괜찮은가?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었고 매일 식사 때마다 밥은 잘 챙겨 먹었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너무 무리한 스케줄을 많이 잡아서 이 사람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배려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몸 하나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몸들을 간수를 잘 못해서 어렸을 때 병원을 많이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이미 어렸을 때 건강을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80이 넘고 100살이 넘고 100살이 더 넘은 삶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후에 우리 어른들이 다 죽어버리면 아이들이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까지 책임져 줄 수 있으세요? 그렇게 아이들을 다 미리미리 희생시켜 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죽은 후에도 아이들은 살아가야 되니까 아이의 미래까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아이들의 몸을 생각하고 아이들의 정신을 생각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심신의 안정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여유도 주시고, 또 신체적으로도 너무 고단하지 않도록
어떤지, 몸 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도 늘 체크하고 어디 아프면 바로 병원 갈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면 정말로 친구처럼 옆에서 귀 기울여 들어주고 또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교감과 교류들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떨까 이렇게 늘 상의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살아있어야지 마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언젠가 다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반드시 오게 돼요. 그러면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아프지 않고 다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아픈 일을 겪었다거나 누가 죽었다거나 그런 말들을 들으면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아파하지 않도록 보살펴주고 지켜주면서 그렇게 보호하고 아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더 보호하고 지켜줘야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능으로 이 세상에 기여하고 있는가, 또 이 사람이 가진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사랑을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직시하시고, 만약에 이 사람이 없다면 세상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고 그럴수록 그 사람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수록 그 사람이 너무도 많이 아파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그렇게 죽여버리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런 살인자가 되고 싶으세요? 사람 마음을 죽여버리는 건 살인자랑 똑같아요. 왜냐면 이미 마음이 죽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건 그냥 육신만 있는 거지 정신이 죽어버리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게 두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마음을 살아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마음으로 나는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항상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주고 따뜻한 온기로 안아주고 그러면서 존중하는데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그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앞서서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세요?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를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한테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가? 만났을 때 감사의 말을 잘하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언어 체계는 어떠세요? 그리고 나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나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자꾸 관점을 나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늘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답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존재 자체로 예쁘다. 이렇게 늘 예쁘게 봐주는 거예요. 어딜 가도 안 예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우리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간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같은 하늘을 공유하면서 살아간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서로에게 빛이 돼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실질적으로도 늘 사랑의 에너지, 그런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런 따뜻한 온정의 에너지들이 그 사람에게 깊이 깊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그 사람 마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있어.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어.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가 되어주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자꾸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그런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다른 누군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존중하면서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다. 나도 사랑스럽고 너도 사랑스럽다. 이렇게 진심으로 그런 소중함들을 함께 나누고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꼭 나도 느끼고 그런 느끼는 마음들을 상대방한테도 온전히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은 시간도 이런 햇살 좋은 가을날 그리고 단풍이 정말로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이런 계절 그리고 국화꽃들도 종류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렇게 천도림천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쁜 국화꽃들을 색색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요.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더라고요. 이런 가을날에 국화꽃 향기 같은 이런 아름다운 향기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잔잔하게 스며들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향기들을 다른 사람한테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보는 건 어떠세요? 그런 여러분이 진짜 아름다운 향기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우리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는 가을 향기들처럼 우리 스스로도 아름다운 향기들로 가득 채워주고 우리의 마음도 아름답게 이렇게 색깔별로 물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책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옳다. 근원적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느 부자 노인이 병든 자기 몸을 수년간 정성스럽게 간병해준 여성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상속하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우연히 그걸 알게 된 자식들이 놀라서 달려왔다. 우리 아버지가 긴 병에 정신이 흐려졌거나 마음이 약해져 잘못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노인은 흔들림이 없었다. 힘 있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보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 병든 자신의 몸을 온전히 받아주고 진심으로 보살펴준 간병인이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느껴서 그렇다. 노인은 결심을 무르지 않았다. 고급 정장에 계급장이나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있을 때 나를 주목하고 인정해준 사람보다 내가 맨몸이었을 때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극진히 보살펴준 사람은 뼛속에 각인된다. 내 존재 자체에 반응한 사람이니 그 사람만이 내 삶에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 약간의 상황적 오해와 착시가 있다 해도 마음의 영역에서 그것은 명백한 진실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야만 사람은 존재의 근원적인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존재의 근원적 불안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래야 살아갈 힘을 최소한의 안전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사회적 약자들을 거리 농성장에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고 마음 포개는 시민을 많이 만난다. 한 직장인은 매일 퇴근 후에 농성장을 찾아 늦게까지 함께하고 휴일이나 주말에는 종일 농성장에 있다.
자신의 직장 생활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전하다가 그가 자기 속마음을 불쑥 털어놓았다. 농성장에 오면 행복하다고 했다. 고맙다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늘 웃어주고 반가워한단다. 그래서 농성장에 있는 시간은 길어져도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이기적인 것이 가장 이타적일 수 있다는 오래된 명제는 자기 존재 증명 영역에서 더 확실한 진리다. 방전되고 꺼져가는 나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직장 생활이든 감옥 생활이든 부자든 빈자든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럼에도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존재 자체에 대한 주목이나 집중을 받는 경험이 적으니 사람들은 아플 수밖에 없다. 충전기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배터리처럼 내 존재 자체가 계속 방전만 거듭하다 꺼져간다. 방전의 종착점에 서 있는 사람의 감정은 지독한 외로움이고 몸은 탈진 상태다.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사라지지도 않는다. 치솟는 자살률과 추락하는 출산율은 그렇게 생명과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적나라한 자화상일지도 모른다. 불안과 두려움과 탈진이 극한에 이를 때 어쩔 수 없이 전문가를 찾는다.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대부분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어떨 땐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 전에 자기 스스로 우울증이라고 진단하고 단지 약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기도 한다. 의사는 충실한 약사가 되어준다. 드러난 증상들은 비슷해 보여도 거기에 다다르기까지 개인의 역사, 주변 환경과 인간관계 같은 개별적 맥락들은 다 다르다. 하지만 우울증이라는 강력한 의학 규정 아래로 편입되면 개별적 맥락은 모두 휘발되고 우울증이라는 형에만 남는다. 우울증이란 진단명은 나의 개별성을 뭉갠다. 우울증 환자라는 획일적 존재로 간주되고 우울증의 원인 또한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라는 생물학적 원인이 강조되면서 모두가 비슷비슷한 항우울제 처방을 받게 된다. 전문가와 만나도 내 존재 자체에 집중하고 주목해주는 경우를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혼자의 힘으로 버티기 어려운 순간에는 그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 누군가는 의사가 우울증입니다 라는 진단을 내릴 때 내 아픔을 인정해준 사람을 처음으로 만난 느낌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쉬운 건 도움이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우울증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나가 다시 뒤로 밀려서다. 그럼 정말 힘들 때 어디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우선 내게 절박하게 필요한 도움은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줄 수 있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진짜 길을 찾을 수 있다. 그 전에 내게 필요한 도움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아는 게 중요하다. 필요한 것이 뭔지 분명해지면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구할지 저절로 알게 된다. 진짜 많이 차갑나 봐요. 이 공기 중의 흐름 자체도 차가운지 아까 차를 마시려고 물을 끓여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차가 미지근하게 벌써 식어버렸어요. 이만큼 날씨가 춥다는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시고 꼭 집에 계셔도 옷 따뜻하게 입어서 적정한 체온 유지하시고 소중한 여러분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이요. 공감의 외주와 남에게 맡겨버린 내 마음. 내 마음의 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세요. 중2 아들의 우울증이 심각한 정도라는 통보를 받았다. 학교 상담 교사로부터 들었는데 우울증 측정 결과 자살 충동 요인까지 있으니 전문가를 찾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엄마는 충격 속에서 청소년 전문 정신과 의사를 폭풍 검색했다.
첫 진료에서 의사는 우선 아이의 심리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심리검사 날짜를 예약해서 일주일 후 검사를 받았고 다시 10여일을 기다려 검사 결과를 들었다. 결과는 우울증이었고 짐작대로 부모의 오랜 갈등이 아이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진단을 받았다. 약물 치료도 필요해서 약을 처방받고 다음 상담 날짜를 예약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이가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듯 말했다. 약도 먹기 싫다고 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은 그 사이 아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였다. 예전에 없던 기분 좋은 행동들이 많아졌다.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기도 하고 밥을 차려주면 군소리 없이 먹었다. 표정도 부드러워졌다. 치료를 거부해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이가 이전과 눈에 띄게 달라진 것처럼 보였고 엄마도 부모로서 할 도리를 했다는 생각에 죄책감도 차일피일하다. 병원 치료는 아예 접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엄마로부터 그때 아이의 느낌을 들었다.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엄마와 손을 잡고 병원을 오고 간 그 시간이 좋았다고. 여러분 아이들 손 많이 잡아주고 머리도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얼굴도 많이 만져주시고 많이 안아주세요. 병원 근처에서 엄마와 함께 먹었던 돈가스가 너무 맛있었다고. 병원 진료실에 함께 있을 때의 느낌을 아이가 엄마에게 전달할 때 엄마의 마음에 그 말이 아기처럼 푹 안겼다. 의사의 얘기를 들으며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아이가 봤던 모양이다. 그걸 보고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며 안심했다고 한다. 자기가 엄마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었다는 확인이 뿌리 같은 안정감을 준 것이다. 약물과 상담 치료를 다 거부했지만 아이는 엄마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편안해졌다. 아이의 그 말, 느낌을 내게 전하며 엄마는 강물처럼 울었다.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사람. 그렇다면 이 아이는 심리검사, 약물치료, 정신과 의사가 없어도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심리검사와 약물치료, 정신과 의사보다 더 강력한 치유제가 있다. 이 경우 엄마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렇다. 부부간의 오랜 냉전 끝에 엄마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때 아이가 심각한 우울증이라는 통보는 그녀를 아들 존재 자체에 초집중하게 했다. 아마도 의사는 심리 검사를 해야 한다. 우울증이다. 약을 먹어야 한다는 의학적 판단에 집중하느라 예전에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의 존재 자체에 주목하는 일을 뒤로 미뤘을 가능성이 있다. 엄마도 전문가인 의사가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만 집중했다. 관행적이고 일방적인 진로 시스템 자체가 아이를 더 외롭게 했을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외롭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사랑으로 감싸줘야 돼요. 내 존재에 주목하지 않고 내 아픔에 마음을 포기지 않는 사람이 주려고 하는 도움에 아이가 끌리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의사뿐 아니다. 상담 교사는 자살 충동이라는 지표에서 겁을 먹었고 엄마에게 배턴을 넘겼다. 엄마는 더 나은 전문가를 찾는 일에 열심히 매달렸고 의사에게 다시 배턴을 넘겼다. 그러는 동안 교사와 엄마의 시선에서 아이는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 교사나 엄마는 더 나은 전문가를 찾기보다 우선 아이를 만나야 한다. 아이의 존재 자체에 자신의 눈을 맞춰야 한다. 아이가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아이의 비명을 들었는데 그에 대해 아이에게 한 번도 직접 묻지 않는가? 아이의 비명을 생생하게 들었는데 왜 아이만 빼놓고 주변만 분주한가? 견종만 울린다는 건 그런 것이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오브코스다.
상담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엄마는 깜짝 놀랐어. 내가 그렇게 힘든 줄 엄마가 미처 몰랐어. 미안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내 마음은 지금 어떠니? 아이의 눈에 엄마가 눈을 맞추고 그렇게 직접 물어야 한다. 엄마든 교사든 아이가 힘들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면 누구든 제일 먼저 할 일은 아이에게 눈을 포개고 아이에게 묻는 것이다.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어른의 반응이 그것인데 모두가 그것을 건너뛰었다. 볕에 내주고 고추가 쏟아지는 햇볕을 받듯 아이가 자기 존재 자체에 쏟아지는 엄마의 눈길과 마음을 받았다면 아이는 나는 심장 박동처럼 반드시 반응했을 것이다. 아이의 나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그런 게 심리적 CPR에 해당하는 일이다. CPR을 하지 않으면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은 병원 문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는다. 그런데 상담교사, 엄마, 정신과 의사 중 아무도 죽음 충동이 있다고 한 아이를 놓고 가장 먼저 해야 할 CPR은 하지 않았다. 중간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CPR 요소가 아이를 구했을 뿐이다. 아이의 고통을 알게 된 순간 전문가를 검색하기 전 엄마가 할 일은 아이에게 먼저 묻는 것이다.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심장 질환이나 유전 질환 문제가 아니고 내 아이의 마음에 관한 문제다. 아이의 존재에 눈을 맞추고 주목하면 된다.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내 마음은 어땠던 거니?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물어야 한다. 그래야 그간 놓치고 잃어버렸던 내 아이를 찾을 수 있다. 아이의 자살 충동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고도의 의학적 질환이 아니다. 일반인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희귀병이 아니다. 일상의 울타리에서 언제든 생기는 일이다. 동네에서 함께 걷다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신고하기 전에 내가 아이라면 어디로 시선이 끌렸을까 생각하며 아이가 갈 만한 주변부터 뒤져야 한다. 그게 아이를 찾는 가장 빠른 길이다. 아이를 잃어버린 비상한 상황이니 빠르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타는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는가. 동네를 걷다 잃어버린 아이를 비행기 타고 찾을 수는 없다. 걸으면서 찾아야 찾을 수 있다. 같은 이치다. 자살 충동이 있는 중한 상태이므로 뭔가 특별하고도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던 틀에 비춰보면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람에 대한 한간 이해나 공감보다 전문가적 조치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정확한 이해와 공감이 가장 전문가적 조치에 해당한다. 일반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현병 등 몇몇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근원에 대해서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이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겪는 일상적 갈등이나 상처들은 특수한 의학적 질병에 걸린 환자의 문제가 아니다. 내 아이가 나와 함께 살며 겪는 내 아이의 마음에 관한 문제다. 질병이 아닌 일상의 영역에선 사람에 대한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반응이 때로 가장 효과적인 치유다. 그것이 사람 마음에 더 빠르게 스미고 와 닿는다. 그런 일의 위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탁월한 치유자가 된다. 어떤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라도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 눈을 맞추고 그 마음이 어떤지 피하지 않고 물어봐 줄 수 있고 그걸 들으면서 이해하고 이해되는 만큼만 공감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도움이다. 아이는 자기 존재의 상태를 주목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을 찾지 못한 채 기진맥진한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도 아이 옆의 어른들은 수건 돌리게 하듯 아이의 고통을 다음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넘기고 있었던 셈이다. 상담 교사는 부모에게, 부모는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과 의사는 약물 치료와 다음 만남으로 공을 넘겼다. 이런 형태는 일상의 외조화다.
아기 때부터 도리도리와 걸음마를 과외교사가 가르치고 연인과 사랑하는 법조차 학원에서만 배울 수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일상적인 외주화가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 비전문적이고 별것도 아닌 엄마의 반응이 아이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였다. 흔들리던 엄마의 눈동자, 돈가스 집에서 엄마와 마주하고 밥을 먹던 시간은 가는 숨을 몰아쉬던 아이에게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는 고압 산소통이었다. 엄청난 치유적 효과가 있는 행위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잘 해주고 계세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그냥 그랬구나. 네가 정말로 많이 아팠구나. 네가 정말로 많이 슬펐구나. 나라면 도저히 견디고 참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너는 어떻게 웃으면서 많이 울고 싶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다 아픈 것들을 감추면서 그렇게 어렵게 웃으면서 살 수 있었어. 정말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아팠어. 그런 내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부터 그런 슬프고 아픈 모습들을 본다면 내가 마음으로 안아줄게. 언제든 따뜻하게 안아줄게. 나는 너에게 사랑만 줄 거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만 너한테 주고 싶어. 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 설사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한번 기억해 줄 수 있어? 언제나 이런 마음들을 주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을 기억한다면 네가 가장 힘들었을 때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지만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랑을 나한테 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나의 힘듦을 온전하게 받아주고 내가 뭘 잘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했어. 내가 존재 자체로 빛이라고 했어.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존재 자체로 빛이자 명품이에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늘 잊지 마세요. 놓아버린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두꺼운 책이었는데요. 그래도 많이 읽었어요. 조금 남았죠? 기대 놓아버림. 내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저항한다. 압박감을 주려고 애쓴 것이기 때문이다. 더 세게 밀어붙일수록 더 세게 저항한다. 그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내 요구대로 양보할 수는 있지만 결국 내가 얻은 바를 잃게 된다. 이런 저항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저항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할 때 이를 자각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는 변명과 그럴듯한 설명을 늘어놓는 방법으로 자각을 회피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로버트 링어는 자신의 책 협박으로 얻어내기에서 이 현상을 소녀 이론이라고 불렀다. 소년이 소녀를 만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기가 무섭게 소녀는 콧대를 바싹 세운다. 그래서 소년이 포기하려고 마음먹자 소녀가 소년을 원하고 도리어 소년은 냉담하게 행동한다. 판매 노력에 대한 구매 저항을 해명하기 위해 이 현상을 적용할 때 구매 저항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의 책임은 노력하는 것까지며 결과까지 확정 지으려고 애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타인에게 원하는 바가 있어 생긴 감정을 항복하고 기대와 욕망의 형태로 그 사람에게 가하던 압박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상대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 승낙하거나 애초에 내가 바랐던 일에 스스로 알아서 착수하기도 한다. 이 같은 심리 역동의 예로 이혼 과정에서 놓아버린 기법을 수행하는 남자의 이야기가 있다. 이혼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는 남자가 원하는 물건 하나를 놓고 치열하게 입씨름을 벌였다. 남자의 요구에 여자는 안돼를 거듭할 뿐이었다. 그러던 가운데 남자는 원하는 물건에 대해 항복했다. 이제 여자가 물건을 양보하든 양보하지 않든 상관없었다. 마음에서 물건을 놓아버린 순간 갑자기 여자가 남자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물건을 양보할 뿐더러 아예 포장해서 보내주겠다고 했다. 이 일화는 매우 간단하지만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을 참으로 우아하고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문제 상황에서 상대에 대해 남몰래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상대가 그런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있다고 넘겨짚는다. 그런 다음 상대의 입장이 되어 나라면 어떻게 반응할지를 그려본다. 아마도 현재 상대의 행동은 내가 그 입장이라면 했을 바로 그 행동일 것이다. 이제 목표는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 사고와 감정이 있는 공간으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감정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긍정적 공간으로 올라가고 나면 달라진 감정을 상대가 알아차리고 어떻게 반응할지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그려본다. 예상 가능한 바로 그대로 상대의 행동이 바뀔 공산이 크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계속 관찰하면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설사 변화가 없더라도 상황에 대해 더 이상 언짢지 않을 것이다. 이득을 얻지 못할 때도 간혹 있지만 그때는 알맞은 시점에서 이 일로 우주가 내게 빚졌다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선행이 화답하지 못함을 아는 것도 위대함의 일부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주는 영향을 가리켜 세상의 여러 문헌에서는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하거나 주는 대로 받는다라거나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한다. 시간 지연 때문에 이 법칙의 작용을 보지 못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시인이 200달러를 빌려가서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았다. 1년 동안 울분을 느꼈고 불편한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을 피했으며 울분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까지 겹쳤다. 마침내 울분으로 괴로운 사람은 울분을 품고 있는 사람뿐이며 그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고 있다는 점이 해졌을 때 울분을 놓아버리려는 자발성이 생겨났다. 이 시점에서 울분은 놓아버림이 꽤 쉬웠기 때문에 돈을 빌려간 사람은 용서를 받았다. 그 200달러는 쪼들리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여기는 방향으로 새로운 맥락에서 사건을 보게 되었다. 몇 달이 되지 않아 그 사람과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생겼는데 그가 불쑥 빌린 돈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이거 200달러입니다. 라고 했다.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 기대하거나 분개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원하는 바를 얻는 데 지장이 생긴다. 타인과 관련해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항복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감정은 사실 타인에게 억지로 나의 의지를 강요하려는 미묘한 시도여서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저항한다. 만족스러운 관계를 쉽게 이루는 방법은 가능성이 있는 최상의 결과를 마음에 사랑스럽게 그리는 것이다. 반드시 서로에게 이로운 일, 둘 다 이기는 상황이라야 한다. 그러니까 나만 좋고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도 이롭고 상대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는 말과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이롭게 하고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말과 행동들을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들을 살펴보세요. 만족스러운 관계를 쉽게 이루는 방법은 가능성 있는 최상의 결과를 마음에 사랑스럽게 그리는 것이다. 반드시 서로에게 이로운 일, 둘 다 이기는 상황이라야 한다. 모든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리고 그저 마음의 그림을 품는다.
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고 느끼면 정말로 행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도 좋고 그렇게 되지 않아도 좋다. 따라서 행복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행복하면 더 이상 시간의 압박을 받지 않는다. 좌절은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제 시간에 일어나게 하는 대신 당장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에서 생긴다. 참을성은 놓아버렸을 때 따라오는 부수 효과이고 참을성 있는 사람과 잘 지내기란 아주 수월한 일이다. 참을성 있는 사람은 끝내 원하는 바를 얻는다는 점을 알자. 놓아버림에 저항이 생기는 이유 한 가지는 바람과 기대를 놓아버리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환상이다. 원하는 바들을 얻으려고 계속 압박하지 않으면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한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을 얻으려면 그것을 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조사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은 결정 때문이며 선택은 의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알게 된다. 우리는 선택의 결과를 얻는 것이지 바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는 무의식적 선택일 때조차 그렇다. 바람이 주는 압박을 항복할 때 우리는 혼란 없이 더욱 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한다. 제가 어떤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그런 욕심들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사심 없이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더 좋은 것들을 상대에게 주려고 했을 때 진심으로 상대의 잘됨을 축하해줬을 때 그런 사람들이 더 큰 것들을 많이 얻는 경우들을 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욕심 없이 뭔가를 했을 때 이렇게 우주적으로 자연적으로 더 크게 얻어지는 것들이 더 많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사랑스러운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세요? 어떠세요? 우리는 행복은 벌어질 일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며 속이 상하는 것은 이를 구성하는 사실들 탓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 내가 갖는 감정과 생각이 속을 썩게 하는 진짜 원인이다. 사실들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다. 사실에 내가 부여하는 힘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마음가짐과 전반적 감정 상태에 기인한다. 어떤 감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감정이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전히 남몰래 믿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사탕 하나만 먹고 올게요. 예, 책 읽어주고 일하는 것도요. 제 생각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이라 때때로는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걸 느껴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이런 사랑들을 제 소풍이 끝나는 날까지 다 주고 가는 게 저의 그런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하니까 저는 늘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늘 온전한 사랑만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읽어드릴게요. 그 후 두 사람은 최상위 검색과 클릭당 지불 광고에 계속해서 뜨는 3개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였다.
셔워드와 조안나는 어떻게 하면 자신들을 차별화할 수 있을까? 신뢰 지표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인가? 언론 매체, 학계, 협회 사용 후기, 더 나은 보장 조건을 만들어낼 것인가? 더욱더 정성된 제품을 제공할 것인가? 무료 또는 빠른 배송을 제공할 것인가? 셔워드는 자신의 것과 같은 셔츠는 경쟁 업체 사이트에서는 찾기 힘들다는 것과 다른 사이트에서 파는 셔츠는 진짜 프랑스 제품이 아니라 미국산이거나 주문하면 프랑스에서 직접 배송되기 때문에 고객은 2주에서 4주를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조안나는 우선 암벽 등반을 위한 요가 DVD가 나와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즉 그녀는 아무도 시장을 선점하지 않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셈이었다. 이 셔워드와 조안나는 이제 텍스트, 개인 사진 또는 스톡포토 웹사이트 스톡포토를 이용해 제품 후 차별화 요소와 장점을 강조하는 풍부한 소비자 사용 후기가 포함된 한 페이지짜리 광고를 만들어야 했다. 지난 2주 동안 그들은 인쇄물이나 온라인상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광고 또는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광고를 모아왔다. 이것은 그들 광고 모델 역할을 할 것이다. 조안나는 그녀의 고객들에게 DVD 사용 후기를 써달라고 부탁했고 셔워드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릴 사용 후기를 위해 친구들에게 그 셔츠를 입어보도록 하였다. 셔워드는 이와 함께 생산 업체에 제품 사진과 광고 샘플을 요청하였다. 세미나 참석자들로부터 얻은 사용 후기를 이용해 내가 어떻게 테스트 페이지를 만들었는지 예를 보고 싶으면 사이트를 방문하라. 전문가 양성법 코너에서 추천한 것과 같은 네, 목캔디 먹었는데요. 목캔디나 이렇게 뭔가 허브 같은 거 그런 첨가물이 포함된 사탕이나 이런 걸 먹으면 재채기 나요. 네, 신기하게 제 강아지도 그래요. 저랑 똑같아요. 뭐 진짜 무슨 전생에 특별한 인연이었나 봐요. 저랑 모든 게 비슷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이게 엄지손가락을 계속 빨았거든요. 근데 막 발 빨고 이런 것도 비슷하고 제가 실 같은 거 옷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걸 잘 못 참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제 옷도 잘라주고 다른 사람이 붙어 있으면 가위 가지고 찾아가서 그것도 잘라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얘도 이불이나 이런 데 실이 나오면 계속 그걸 물어뜯더라고요. 그리고 재채기 하는 것도 똑같고 진짜 비슷하거든요. 근데 강아지랑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 있는가? 제가 또 웃음이 많잖아요. 저희 강아지도 이게 웃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보 강아지라고 부르는데요. 웃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이게 주인하고 이게 되게 닮은 강아지가 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교감을 통해서 또 점점 더 비슷해지는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나랑 어떤 닮은 모습이 있거나 어떤 내가 가진 어떤 내면이나 그런 생각들이 비슷하면 더 끌리잖아요. 나랑 비슷해. 어쩜 저렇게 성격이 나랑 비슷할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랑 생각하는 관점이 똑같네? 그런 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취향이나 그런 게 비슷할 때 우린 좀 더 호감이 가고 더 끌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닮고 싶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같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뭐 사소한 것들 그 사람이 먹는 걸 먹고 싶다던가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같이 사고 싶다던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뭐 서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광고 테스트하기. 셔워드와 조안나는 이제 그대로 광고에 대한 실제의 고객의 반응을 테스트해야 한다. 셔워드는 맨 먼저 자신이 만든 광고 문구가 들어간 콘셉트를 테스트하기 위해 48시간짜리 이베이 경매를 올렸다. 그는 셔츠 한 장에 대해 최저 제한 가격인 리저브 금액을 $50로 정하고 배송할 제품이 없는 상태라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경매를 취소했다. 그는 $75짜리 입찰까지 받으며 다음 단계의 테스트로 넘어가기로 결정했다.
조안나는 이런 식의 명백한 속임수를 쓰는 데는 꺼림칙했기 때문에 이 준비 단계 테스트는 건너뛰기로 했다. 샤오두가 쓴 비용 5만 달러 미만. 그들 둘 다 곧 탄생할 한 페이지짜리 사이트를 호스팅하기 위해서 블루호스트와 같은 저가의 호스팅 회사를 찾았다. 블루호스트 서비스에는 호스팅과 함께 하나의 도메인 네임이 포함되어 있다. 샤오드와 조안나가 각각 쓴 비용 40달러 이하. 샤오드는 드림유버를 사용하여 한 페이지짜리 사이트 광고를 만든 다음 페이지 2개를 더 만들었다. 방문자가 첫 페이지 맨 밑에 있는 구매 버튼을 클릭하면 그는 가격과 배송비 정보,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포함한 기본적인 연락처 작성이 있는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만약 방문자가 계속 주문하기 버튼을 누른다면 그는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현재 재고가 떨어져서 재주문입니다. 제품이 준비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쓰여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이런 식의 구조는 첫 페이지에 있는 광고와 가격에 대한 반응을 개별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때 방문자가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면 주문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조안나는 과금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샤오드가 사용한 모의 테스트 방식이 내키지 않았다. 한쪽짜리 단면 광고와 요가를 활용한 암벽 등반 10대 비법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이메일 등록란이 포함된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다. 그녀는 등록한 사람 중 60%는 실제로 주문할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제 그런 어떤 업무들을 하고 계신다면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이렇게 살아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관계를 맺었고 또 어떤 업무들을 하셨을지라도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 힘든 부분이 있으셨더라도 또 이렇게 하루를 마감한 여러분들이 대견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토닥토닥.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메뉴 챙겨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드시고 또 혼자 드시더라도 꼭 밥, 라면이나 면만 드시지 마시고 저도 면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렇지만 또 밥도 중간중간에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한번 매 끼마다 해서 먹는 게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밥을 지어서 또 이렇게 냉동에 잘 보관해 놓고 렌즈에 돌려서 그때그때 먹더라도 이렇게 먹는 방법들이 있고 또 즉석밥도 요즘에 너무 맛있게 잘 나왔잖아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잡곡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밥들도 드시고 또 컵밥들도 종류가 많잖아요. 컵밥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상황에 맞게 그렇게 꼭 제때제때 식사 거르지 마시고 잘 챙겨 드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그런 에너지들로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아끼는 만큼 또 다른 사람을 아끼고 말 한마디 행동을 할 때도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진 않을까?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진 않을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이 숨 쉬는 순간들마다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주무실 때 따뜻하게 이불 덮으시고 또 늘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으로 잠드세요. 그래야 또 다음 날을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왔고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늘 고맙습니다.